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전국연합학력평가 올림포스 문학으로 문학을 공부하신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은 이제 어제 찍었던 강의는 조세희 작가의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요청이 제일 많았던 작품이고요. 그 다음으로 많았던 작품 중에 하나가 요 첫 번째, 요번에 소설 파트 첫 번째 작품인데 첫 번째 작품이 좀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읽기는 어렵지 않은데 내용 파악이 좀 힘든가 봐요, 여러분이. 그래서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이라고 하는 박태원 씨의 소설이 있는데 워낙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그리고 무엇을 읽어내는 게 핵심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여러분이 그냥 글만 읽어서 모르는 것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가보도록 하죠. 일단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이에요. 자, 제목에 나와 있는 건 소설가 구보시가 요 안에 나오나 보다. 그리고 일이니까 하루죠, 하루. 아, 소설가 구보시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를 설명하고 있나 보다. 그럼 의외로 간단한 내용이네. 소설가 구보시가 하루 어떻게 보냈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남의 하루를 훔쳐보는 시간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소설가 구보시는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며 보냈을까? 우리가 또 남의 어떤 사생활 훔쳐보는 것만큼 또 흥미로운 것도 없죠. 왜냐하면 내 생활은 내가 알 수 있지만 남의 생활은 CCTV가 아닌 이상 볼 수 없으니까. 물론 안 좋은 의미에서 본다면 약간 좀 그 범죄에 가까운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소설에서만큼은 남의 생활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으니까 이런 다른 사람들은 어떤 하루 삶을 살고 있을까? 이제 소설을 통해서 한번 엿보자고 하는 거죠. 자, 일단은 먼저 그냥 보지 말고요. 문학을 보게 되면 되게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많은 다양한 방법을 읽을 수 있으니까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리고 시험에 좀 맞게 공부를 하려면 제시한 보기가 어떤지를 먼저 확인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보죠.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요게 지금 현재 2014년 9월 고2 모의고사인데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요런 것들을 제시를 했어요.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이 작품은 1930년대에 관한 이야기인가 봐요. 근데 이 시기 때 어떤 일이 있었나 봤더니 근대화와 도시화가 진행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 1930년대는 일제강점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일제강점기 상황 속에서 일본에 의해서 근대화와 도시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기였나 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해서 한 게 아닐 수 있잖아요. 뭐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우리나라를 개발한 것들이 뭐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가 들어가서 뭐 개발시켜줬다, 개발해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알고 있는 거 있죠. 더 수월하게, 더 많은 걸 편하게 수탈해가기 위해 뭔가 많은 발전을 일궈줬다라고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여러 병폐, 이렇게 근대화 도시화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 좀 쉬운 말로 바꾸면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황금열풍. 황금열풍이라고 했으니까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황금을 찾아 헤매는 모습들이 있었나 봐요. 일반적으로 황금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물질 같은 걸 얘기하는 거니까 황금 열풍이 불었다? 돈이면 다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기로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이런 거 알지 않나요? 그죠?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세태를 바라보는 주인공의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시선. 그러면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이 주인공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주인공의 비판적인 시선이 있고 그 다음에 냉소적인 시선이 가득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 주인공이 바라보는 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냉소적이고 차가운 시선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이런 병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이 사람은 뭔가 이런 사회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한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어서 이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나 보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을 잘 파악해보면 아는데 사실은 구보는 이제 지식인이에요. 그래서 지식인이라 좀 배운 사람이라 이거죠. 자기가 좀 배웠으니까 자기가 보기엔 너무 약간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잘 모르는, 좀 무식한 그런 사람들, 이런 생각들 좀 하고 있고, 자기 친구인데 돈만 밝히는 그런 친구가 예쁜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야, 저런 것들도 연애할 수 있네, 이렇게 약간 좀 비웃기도 하는
그런 좀 건방진 모습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요 안에서 좀 중요한 거, 소설은 인물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자, 보죠. 인물. 소설 속에 제일 중요한 거, 요거는 구보 씨의 하루니까 구보가 어떤 사람인지만 살펴보면 되는데 요 안에서 구보에 대해 파악한 걸 선생님이 다 적어봤어요. 자, 이렇게 보죠. 구보는 일단 소설가예요. 지식인이에요. 외출에서 귀가까지의 관찰의 주체. 무슨 얘기냐면 이 작품은 집에서 나와서 출발, 여러 장소를 들렀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출에서 귀가까지 자기가 관찰한 모든 것들을 쭉 나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체적 불안감, 얘가 어디 아파요. 책 속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있냐면 만성신장, 그러니까 만성위확장이라고 하는 이렇게 병을 앓고 있나 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신체적인 불안감 때문에 결혼하는 거에도 좀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약간 조금 모자란 게 있다 생각을 하고 좀 겁이 있는 거죠. 작가의 분신으로 볼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박태원 작가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구보라고 하는 거죠. 박태원 작가잖아요. 소설가 구보 씨도 작가잖아요. 그죠? 같은 맥락. 다음, 무능력한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일제강점기 하에서 무기력한 지식인을 상징할 수 있는 게 바로 구보예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구보는 나름대로 배운 사람이야. 근데 그 배운 지식인의 모습으로서 이 사회 속에서 뭔가 사회를 막 변혁시키거나 뭔가 사람들을 계몽하거나 이런 모습이 있으면 좋은데 전혀 그렇지 못해. 본인이 비웃는 그 사회의 모습과 본인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적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속물 취급하기도 하지만 본인 역시 그 속물 취급한 대상에 들어간다로 나중에 부끄러움 느끼게 되고요. 자,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자들을 냉소적으로 보고 있지만 자신 역시 나중에 이러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결국은 내가 비난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 자기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면서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지식인의 모습이 이 안에 등장한다라는 거죠. 사실 이 작품은 제일 중요한 거, 이 작품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구보의 행복 찾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대사가 여러분 책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데 조그만 한 개의 기쁨을 찾아 출발한다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원래 이 작품의 포인트는 구보가 행복함을 찾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따스한 어떤 인정을 찾아서 여행을 출발하는 건데 이런 소소한 행복을 찾기를 원했지만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외부의 질서 그리고 그 외부의 조화 속으로 편입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외부와 잘 조화를 이루고 그 속에 들어가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는 모습이 들어있고 플러스 자기 반성을 통해서 결국은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요게 이제 이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엔 좀 이렇게 무기력함으로 끝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작품은 내가 아까 하루의 일과라고 얘기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자기가 여기저기 들르면서 그 공간에서 본 것들을 쭉 나열을 해요. 그래서 공간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제일 처음 다옥정 7번지라고 하는 구보의 집에서 출발을 하고요. 종로 4거리 거쳤다가 화신상에 들렀다가 조선은행 들렀다가 남대문 거쳐 경성역 갔다가 조선은행 갔다가 카페 갔다가 조선호텔 갔다가 종로 4거리 갔다가 구보네 집까지. 그럼 결국은 쭉 나가서 돌아오는 구조잖아. 그래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해서 원점 회귀형이란 말 쓰기도 하고 하루의 여행길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로형 소설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뭐랄까 가는 길을 쭉 기록해 놓았다는 뜻에서 여로형 소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여기 중간중간에 더 많은 장소들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남대문 갔다가 경성역 갔다가 다시 남대문 갔다가 또 경성역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중간 것들 빼고 간단하게만 서술해 본 거예요. 이게 다는 아니에요. 자, 선생님이 네모친 부분들은 뭐냐면 여기는 처음 시작과 끝에서 네모 쳐놓은 거고요. 요 두 장소는 여러분 지금 현재 고2 모의고사 그 지문 속에 요 두 장소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체크를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작품을 읽을 때 뭐를 중심에 놓고 읽어야 되냐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이 작품의 포인트인데요. 이 6가지가 이 작품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걸 알고 보시면 훨씬 더 의미 있게 읽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의식의 흐름 기법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 소설을 쓰게 된 건 예를 들어서 백화점을 갔다가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여기를 가고 여기를 봤으니까 일로 가야겠구나. 이렇게 뭔가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생각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보는 대로 무조건 서술을 하는 거예요. 백화점이다. 어머, 고양이가 있잖아. 저 여자 예쁜데 어머, 아픈 사람도 있네. 이런 식으로 본 대로 그냥 쭉 내 의식이 흘러가는 대로 서술을 하죠. 대표적인 작가가 원래 이제 이상이란 작가가 이런 걸 많이 썼는데 박태원 씨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요게 가장 대표적인 의식의 흐름 기법 사용하고 있어요. 다음, 원점 회귀형, 집에서 출발해서 쭉 돌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구조. 여로형, 아까 얘기했지만 길을 따라 여행하면서 지은 그곳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구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공간의 이동은 말하는 거 알겠죠? 다음 네 번째, 개인의 불안의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구보가 집을 나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고독감을 피하고 싶어서예요. 그래서 군중 속에 들어가면 고독감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내가 좀 뭔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어떤 전통적인 인간적인 따스함을 느끼고 싶어 가는데 그곳에서 오히려 더 깊은 고독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런 고독감으로 인해 또 하나의 불안의식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인의 불안의식이 끊임없이 요 안에 이제 들어가 있게 돼요. 다음 다섯 번째, 1930년대 식민지 지식인의 특징. 구보 씨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고, 여섯 번째, 근대화 도시와 그다음 황금 만능주의. 요 부분이구나. 이걸 이해하시고 이제 작품을 읽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했죠? 자, 기본 배경을 알려드렸고요. 이 배경을 토대로 해서 이제 시험 공부하는 거니까 문제를 푸는 거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겠지만 시험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두시고 이제 가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봅시다. 자, 첫 번째부터요. 자, 조그만 한 개의 기쁨을 찾아. 기쁨을 찾아. 구보는 남대문을 안에서 밖으로 나가보기로 한다. 그럼 결국 얘가 어딜 가는 거야? 기쁨. 뭔가 행복한 일은 없을까? 행복을 찾아 떠나.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구보의 행복 찾기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 기쁨을 찾아 떠나는 건 뭐 하는 거냐면 구보가 혼자 있으니 고독감이 느껴졌기에 그 고독감을 피하려 한 행위가 바로 이 기쁨을 찾아갔다라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구보는 남대문을 첫 번째 장소니까 장소에는 네모를 쳐가면서 보도록 하죠. 남대문을 안에서 밖으로 나가보기로 한다. 그러나 그곳에는 그럼 남대문을 간 이유가 뭐예요? 남대문은 남대문 시장 여러분 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남대문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가면 뭔가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쁨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불어드는 바람도 없이 양옆에 웅숭그리고 앉아있는 서너 명의 지게꾼들의 모양이 맥없는 모양. 그러니까 뭔가 기쁨을 찾아간 곳에 맥없이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어디의 풍경이냐면 남대문의 풍경을 보여주는 건데 저기서 말하는 그 기쁨 찾기 또는 행복 찾기 프로젝트, 이게 결국은 실패했음을 알려주는 부분인 거죠. 그냥 행복을 찾아갔는데, 기쁨을 찾아갔는데 사람들의 모습은 전혀 기뻐 보이지가 않는 거지. 이 기쁨은 여기 없네요. 자, 구보는 그 고독감을 느껴요. 왜? 고독감을 피하고 싶어서 왔는데 고독감을 느껴.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현재 사람들과의 단절감으로 인해서 고독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인 건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악동하는 무리들, 약동하는 막 살아 숨쉬는 막 움직이는 꿈틀대는 그런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왜요? 그곳으로 가게 되면 내가 어디에서 벗어날 수 있어?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따스한 인간미를 찾아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쉬워요. 자, 그래서 어디 가냐면 눈앞에 경성역을 봐요. 남대문에서 못 찾았어. 그래서 경성역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잖아.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고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지? 그래서 경성역으로 자, 이동했어요. 공간의 이동.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게다. 기대감을 갖고 간 거죠. 근데 이 낡은 서울의 호흡과 또 감정이 있을 게다. 기대감을 가지고 간 거예요. 도의 소설가는, 자, 소설가 누구요? 당연히 구보 씨를 얘기하는 거겠죠? 구보는 모름지기 이 도의 항구와 친하여야 한다. 그럼 도의 항구는 배가 나가고 들어가는 곳이니까 지금 현재 내가 어딜 갔지? 경성역을 본다고 했으니 눈앞의 경성역은 얘가 기차역에 있다는 뜻이잖아. 근데 기차역과 항구는 공통점이 있죠. 배가 들어가고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
기차역도 수단이 배에서 기차로 바뀐 것뿐이니까 도의 항구라고 하는 거는 실제 항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차역, 경성역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했죠? 자,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의식은 어떻든 좋았다. 자, 다만 9번은 고독을 3등 대합실 군중 속에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지금 현재 3등 대합실이라고 하는 건 기차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뭔가 지금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소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인 건데 얘가 이걸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라고 했으니 이 부분은 얘가 경성역을 간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성역에 왜 갔어요? 고독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라 생각을 해서 경성역에 갔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군중 속에 피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군중 속에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으면서 사실은 뭔가 고독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대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요게 고독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고독이 오히려 좀 지울까요? 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네. 군중 속에서의 고독감을 오히려 느끼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군중들 속에서도 오히려 고독감을 느낀다.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도 왠지 나 혼자 된 그런 느낌. 많이 사람 모여서 막 떠들고 있는데 괜히 나만 혼자 있는 그런 느낌 받을 때 가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 고독감을 피하고자 군중 속으로 들어왔지만 그 군중 속에서 오히려 더 고독감을 느끼게 되는 모습. 결국 실패했네요. 행복 찾기가요. 그죠? 자, 구보가 한 옆에 끼어 앉을 수도 없게시리 사람들은 그곳에 빽빽하게. 그러니까 얘가 느낀 건 이 군중 속에 들어와서 사람들과 섞여서 뭔가 따스한 정을 느끼고 싶었는데 얘가 앉을 공간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누구에게도 인간 본래의 온정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재 원래는 근대화 이전에 어떤 따스한 인정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지만 근대화 도시화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했고 황금 열풍으로 인해서 비판적 시각을 갖게 됐는데 이 구보가 그리워하는 건 근대화되기 이전에 따스한 인간들만의 정을 원했거든요. 근데 이곳에는 이런 건 찾을 수가 없었고 한마디 말도 서로 건네지 않아. 자기들 사무에 서로 바빴고 심지어 그네들의 짐을 서로에게 부탁하는 그러니까 잠깐 화장실 갔다 올 때 그 짐 좀 맡아주세요. 이런 것도 하지 않아. 이거 왜 안 하는 거죠? 서로를 믿을 수 없으니까 불신하는 사회. 그렇다면 나는 이곳에 와서 따스함을 느끼고 싶었는데 오히려 엄청난 차가움과 냉소만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이 공간이었다는 뜻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얘는 요 가로친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근대화 속에 도시인의 삶을 보여주는 거고 근대화 속에 사는 도시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야? 혼자 바빠, 분주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서로를 묻지 않는 불신의 모습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지 않는 각박한 현실이고 서로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는 무관심한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게 바로 이 근대화 속의 도시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남을 결코 믿지 않는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 딱하고 또 가엾었대. 그러니까 지금 이 구보가 보기에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불쌍한 사람들이야. 왜? 내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들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고 군중들끼리 뭉쳐있음에도 불구하고 뭉쳐있는 의미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이요. 구보는 한 구석에 가 서서 그의 앞에 있는 자 사람을 하나 봐요. 노파를 보게 돼요. 근데 노파를 보니까 네 집에 저렇게 살다가 늙고 또 쇠잔한 몸을 이끌고 넉넉하지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대충 말만 들어봐도 이 노파에 대해서 구보가 갖고 있는 심리는 이 노파 불쌍하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노파에 대해서 구보가 가지고 있는 심리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일종의 연민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구보의 시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는 네 집에 드난 살다가 이제 늙고 또 쇠잔한 몸을 이끌고 넉넉하지 못한 어느 시골 딸네 집에라도 찾아가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찾아가는지 모르겠다는 거는 실제 물어본 게 아니네. 그죠? 그냥 자기가 보고 저 노파는 아마 그런 걸 거야 라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사실이 아니에요. 자기 머릿속에서의 그냥 혼자 뇌피셜인 거죠.
이미 굳어버린 그의 안면 근육은 어떠한 다행한 일에도 터질 턱이 없었고 몽롱한 두 눈은 그의 딸의 그 지형의 효양을 가지고도 감동시킬 수 없을지 모르겠다. 뭐 살기 좀 힘들어 보이나 보죠. 노파 옆에 앉은 중년의 시골 신사. 자, 중년의 시골 신사는 또 다른 인물이 나왔어요. 이 인물에 대해서 어떤 시각이나 보세요. 그의 시골서 조그만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게다. 이것도 그러면 있을 게다니까 사실이 아니라 추측이잖아, 추측. 그리고 아마 약품도 갖추어 있을 게다. 얘가 지금 뭔가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것 같아. 뭔가 부자처럼 보였나 봐. 그리고 뭐도 있고 뭐도 아마 있을 거야. 물품 들고 자랑스러이 차에 오를 거야. 구보는 그 시골 신사가 노파와의 사이에 되도록 간격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견했대. 그러니까 뭔 얘기야? 전부 다 구보의 머릿속에서의 뇌피셜인데 이 중년의 시골 신사가 노파와 뭔가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업신여겼다고. 그럼 구보가 보기에 저 중년 신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노파에 대해서는 연민의 시각이었지만 중년 신사에 대해 보이는 시선은 일종의 약간 조금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 같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대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요? 이 중년 신사가 하는 행동 자체가 사람을 돈이 많고 적음으로 구별해서 보는 것 같았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황금 만능주의 막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중년의 시골 신사가 하는 행동은 구보가 원하는 따스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잖아. 그럼 이 시골 신사는 구보가 결국은 아까 외로움을 느꼈다고 했는데 이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구보는 뭔가 따스함을 찾아 이 경성역에 왔는데 그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지 않은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 같은 중년의 신사, 쟤를 보면 인간이란 참 저런 존재구나. 되게 고독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요. 만약 그에게 옅은 지혜와 용기를 주면 자리 잡고 앉을 게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약간 상상만 하고 있어요. 상상을 더해서 하고 있네요. 그죠? 자, 문득 구보는 그의 얼굴에 부종을 발견하고 그의 앞을 떠났다. 부종이라는 단어 보니까 뭔가 몸이 붓는 현상? 그러니까 몸이 부었어? 근데 그의 앞을 떠났어? 그러면 한마디로 뭔가 아파 보이는데? 이런 얘기잖아. 그럼 얘가 여기를 떠난 이유는 뭐죠? 뭔가 좀 아파 보이니까 한마디로 환자인 것 같으니까 환자를 피해서 자리를 옮기고 있는 구보의 모습이 있는 거네. 그럼 구보가 마찬가지 구보의 모습도 사람을 좀 따스하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야. 구보 역시도 똑같이 환자를 바라보는 눈빛에 따스함보다는 내가 막 병 옮길까 봐, 병이 나한테 옮을까 봐 무서워서 피하는 모습. 그래서 밑에 봐요. 죄송해요. 그뿐 아니라 구보는 자기 자신의 만성 위약장을 새삼스레 생각해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얘도 지금 몸이 아파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신체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구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구보가 마침 매점역, 또 새로운 장소로 갔네. 경성역에서 아까 이제는 3등 대합실 갔다가 매점역까지 이동을 한 것 같아요. 이건 전부 다 경성역에 있는 이야기를 볼 수 있겠네요. 자, 매점 옆에 갔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 역시 병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40여 세의 노동자이자 바세도우시 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보게 되었나 봐요. 자, 일단 나는 그의 얼굴에 부종 발견하고 그의 앞을 떠났어요. 아마 그 병이 옮는 거를 좀 싫어서 병자를 피해 자리를 옮겼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매점 옆에 갔을 때 또 다른 환자를 보게 돼요. 자, 중요한 건 그의 좌우에 좌석에 비어있는데 사람들이 그 옆에 앉으려 하지 않아요. 그것은 아까 구보가 보였던 것과 똑같지 않아요? 구보가 그의 얼굴에서 부종 발견하고 자리를 떠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바세도우시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옆에 앉으려 하지 않잖아요. 그 얘기는 환자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감을 볼 수 있는 파트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에 대해서 이 환자에 대해서 따스한 시선으로 불쌍하다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막 병 옮으면 어떡해?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피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될까 봐 그랬겠죠. 그리고 그에게서 2칸 떨어진 곳에 있던 한 아이업은 젊은 아낙네가 있는데 이 아낙네가 뭔가 떠내다가 복숭아가 굴러 떨어졌는데 병자 발 앞에 딱 오니까 내 거니까 주우러 가야 하는데
환자 앞에 있으니까 집기를 포기했다라는 거야. 그럼 이 모습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환자에 대해서 전혀 따스하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 그럼 여인이 보이는 이 모습이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구보가 이 경성역이라는 곳에서 정확히 말하면 군중 속에서 아까 그 중년 신사에게 느꼈던 고독감을 느끼게 되는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속해서 구보는 군중 속에서 뭔가 행복감을 찾고 인간미를 찾고 따스한 정을 느끼고 싶어 왔는데 이 군중들의 모습은 전혀 그런 따스한 모습보다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안 좋게만 보는 모습이 요 안에 녹아 있었다라는 거죠. 이해했나요? 자, 그 다음 밑에요. 구보는 이 조그만 사건이 뭐예요? 바로 환자를 피하는, 그죠? 그러니까 병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이거에 문득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그의 대학 노트를 펴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대학 노트를 펴고 지금 내가 겪었던 것들을 뭐 하는 게 목적이냐면 기록할 목적으로 아마 노트를 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건데 이 당시의 창작 기법 중에서 내가 본 것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장면들을 적고 그것들을 그대로 소설화하는 걸 우리가 고현학이라고 했거든요. 이거를 고현학적 자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고현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방금 얘기했지만 내가 눈앞에 보이는 이 모습이 있을 거예요. 내가 눈앞에 관찰한 것들 있잖아요. 그 보이는 모습을 일단은 적어요.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뭐화시키는 거냐면 소설화시키는 작업. 이걸 우리는 고현학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구보가 고현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작품을 창작하고 있구나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보는 모든 것들을 소설로 만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가 문 옆에 기대어 서 있는 캡쓰고 린네츠 메리 양복 입은, 그러니까 뭔가 양복을 거하게 입은 사람이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의 정체는 뭐냐면 주변을 감시하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일본에 뭔가 좀 반항적인 사람이 있지 않은가 하는 주변을 감시하는 형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온갖 사람에게 의혹을 갖는, 그러니까 의혹이라고 하는 것들은 뭔가 불순분자가 없나 지켜보는 그런 모습이겠죠. 이 모습을 발견하였을 때 구보는 또 우울 속에 다시 우울해졌어. 왜요? 여기서 또 다른 고독감을 느끼게 되거든. 결국 경성역에 와서 얘가 만난 모든 사람들, 중년의 신사, 아까 이 아줌마, 아이 업은 아낙네, 요 양복 입은 사나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믿지 못하고 막 피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얘 역시도 마찬가지로 군중 속에서 고독감을 느끼게 한 원인의 한 사람으로 볼 수 있겠네요. 이해했죠? 자, 내용 잘 이해했을 거예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자, 개찰구라는 곳으로 가요. 이제 기차에 보게 되면 개찰구가 있죠. 자, 두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는데요. 낡은 파자마에 모시 두루마리 노란 구두를 신고 그리고 조그만 보따리 하나 들지 않은 그들을 보고 있었나 봐요. 자,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 사람의 정체를 밝혀주겠죠. 구보는 확신을 가져 무직자라고, 그럼 얘들아, 지금 이 구보가 보고 있는 사람들은 직업이 없는 무직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봐. 그리고 그 시대, 이 시대의 무직자들은 전부 다 금광 브로커에 틀림없었다. 이때 금광 브로커는 금광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모두가 금광 브로커에 틀림없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그냥 돈에 매몰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바로 당시 세태를 보여주는 거라 얘기할 수 있겠고 이 당시 세태가 어떤 모습이었다? 거의 물질이면 다 물질 만능주의, 다른 말로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있었다. 구보는 새삼스러이 대합실 안팎을 둘러봤더니 그러한 인물들, 누구죠? 이 시대의 무직자들 얘기하는 거겠죠? 이곳에도 저곳에도 눈에 띄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황금을 찾아서 헤매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모습의 포인트는 무직자들이 여기저기 다 넘쳐나는 세태에 대해 말해주고 있구나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황금광 시대. 이게 중요한 거죠. 황금광 시대. 왜? 자본주의가 도래한 거야.
자본주의 시대의 상징이 바로 황금이라 볼 수 있는데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였으며 돈이 최고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엔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왔다. 황금을 찾아. 그것도 역시 숨김없는 인생의 분명한 일면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황금을 찾아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손에 단장과 또 한 손에 공책을 들고, 그럼 적어도 단장과 공책 들고 얘 뭐 하는 거죠? 공책에 뭐 또 적겠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 아닌가? 이거 어떤 자세라고? 고연학적인 태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작가로서 한 손에 공책 들고 뭔가 이제 적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렇게 들고 목적 없이 거리를 놓은 자기. 그러니까 지금 이건 구보의 모습인 거잖아. 근데 자기보다는 좀 더 진실한 인생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는 이들은 자기 인생에서 황금을 찾아 헤맨다라는 목적의식이 있어. 근데 나는 한 손에 단장과 한 손에 공책 들고 지금 길에 나왔는데 뭔가 특별한 목적의식이 없다라는 거야. 그냥 고독감을 피하고 싶어 나왔을 뿐. 그래서 그 고독감을 피할 수 있을까 싶어서 남대문에도 가보고 경성역에 와서 군중 속에 섞여보고 싶었는데 실패했어. 그러니까 얘는 특별한 목적의식 자체가 없이 그냥 단순하게 뭔가 피하려는 어떤 생각만 가지고 왔는데 얘네들은 적어도 자신만의 목적의식이 뚜렷하니까 나보다는 좀 더 진실한 인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시내에 산재한 무수한 광무소, 인지대 100원, 열람비 5원, 그다음에 수수료 10원, 지도대 18전, 출원 등록된 광구. 광구라고 하는 것들은 채굴을 허가한 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땅을 팔 수 있도록 채굴을 허가받은 구역을 우리가 광구라고 했는데 조선 전토의 7할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은 그 광부, 그러니까 황금광이었으니까 어떤 그 광산 같은 곳을 막 피해갖고 여기서 황금이 나온대. 막 가갖고 막 캐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 번에 졸부가 되었어. 돈을 막 벌었다가 그걸 또 막 흥청망청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갑자기 어느 하루 아침에 몰락을 하기도 하고 이게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황금광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황금을 찾아 막 이리저리 하이에나처럼 돌아다녀. 그러다가 황금을 발견하면 부자가 됐다가 또 돈을 벌었으니까 쉽게 벌었으니까 또 막 탕진잼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또 졸부가 됐다가 몰락했다가. 근데 이 모습이 문인들조차도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는 문인들조차도 이런 황금광 시대에 매몰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인들조차도 어떤 모습이었던 거야? 바로 이 졸부가 되었다, 황금광 시대에 매몰된 사람들이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문인들을 비판하는 모습이라 볼 수 있겠죠. 정신적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세속적 가치, 물질적 가치에 매몰되어 있는 모습인 거니까 그걸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자, 창작을 위하여 그의 버세광산에 가보고 싶다 생각을 했대요. 당연히 창작하기 위해 가보고 싶다는 얘기는 내가 또 본 것을 기록하고 작품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었겠죠. 한마디로 이것도 소설을 창작하는 또 하나의 방법. 아까 얘기했던 고연학적인 자세를 한 번 더 보였다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사람들의 사행심. 사행심이 뭐냐면 요행을 바라는 마음을 얘기하는데 사실 금이 아무 데서 나올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운을 바라는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황금의 매력, 그러한 것들을 구보는 보고 느끼고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구보가 사람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싶었나 봐요. 그러나 고도의 금광열은 오히려 총독부 청사나 동쪽 동측의 최고층 광무가 열람실에서 볼 수 있었대요. 그러다가 뭘 만나냐면 이런 황금 만능 시대에 문득 한 사나이가 나한테 말을 걸기 시작해. 근데 비속한 얼굴이라고 얘기하고 구보가 모양 없는 손. 그러니까 이 사람을 묘사할 때 딱히 좋게 묘사하지 않아. 그러면 이렇게 비속한 얼굴이라 묘사하는 걸 보면 사실은 시각 자체가 뭔가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겠고 또 하나 그도 친구라면 친구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친구가 자기한테 말을 걸었나 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친구라면 친구지. 그러니까 진짜 친구다라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요 말의 포인트는 뭐냐면 진정한 친구는 아닌데 그냥 명목상 친구라면 뭐 친구일 수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이름만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중학시대 열등생이었나 봐요.
근데 구보는 그래도 웃음에 가까운 표정을 지어 보이고,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구보가 속마음하고 행동하는 태도가 좀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구보는 겉으로는 되게 좋은 척을 하고 있는데 되게 반가운 척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되게 안 반가운 거거든. 약간 좀 표리부동한 자세를 갖고 있죠. 단장 든 손을 그대로 내밀어서 그의 손을 엉성하게 잡았다. 그러니까 대충 잡은 거야. 진짜 좋은 사람이었으면 꼭 잡고 친하게 굴었겠죠. 이거 얼마만이야? 어디 가나? 응? 자네는 구보는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네 소리를 들으니까 언제든 불쾌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헤라는 오히려 좀 나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나이, 친구한테 그 친구는 이라고 하지 않고 그 사나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를 그냥 삼자화시켜서 얘기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나에게 친한 사람인 것처럼 뭐 우리 친구, 내 친구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완전 타자화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머니에서 금시계를 꺼내보고 이 사람 부자네. 경제력이 되게 뛰어난 사람이라고 알 수 있네. 황금만능주의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 중에 하나다. 그죠? 다음에 구보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저기 가서 차라도 안 먹으려나? 전당포집의 둘째 아들. 왜 부자인 줄 알겠네. 뭔가 전당포집에서 뭔가를 그러니까 뭔가 이게 맞고 돈을 빌려주는 곳이잖아요. 전당포의 특징이 돈이 급한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맡기고 그 물건의 얼마만큼의 가치만큼을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100만 원짜리가 있다. 그럼 100만 원짜리 시계면 시계를 맡겨. 근데 100만 원짜리 시계만큼 돈을 주지 않고요. 사실은 뭐 예를 든다면 정확하진 않지만 예를 들면 50만 원어치를 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50만 원의 이자를 가져오면 시계를 돌려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힘든 사람들은 보통 맡긴 물건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결국은 그 싼 가격에 이 물건을 자기가 갖게 되는 거죠. 결국 전당포집은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다고 하네요. 자, 전당포집의 둘째 아들이면 집이 부자였을 거예요. 그냥 금시계 같은 걸 찰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차를 마실 생각이 없었대. 이게 이 구보의 진심이야. 그런데 호의를 사절할 수 있도록 구보는 용감하지 못했대. 쉽게 말하면 호의를 거절하지 못했던 거야. 그러면 사실은 진심으로는 거절하고 싶었는데 거절하지 못하고 있으면 굉장히 진심이 아닌 모습을 볼 수 있잖아. 쉽게 말하면 이 구보는 단호하지 못한 성격이야. 이걸 우리가 네 글자로 우유부단하다고 얘기를 하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용감하지 못했고 그 사내가 앞장서서 가네요. 저리로 가지! 되게 이 사람 적극적이네. 자, 간데 구보에게만 한 말이 아니었대. 그럼 딴 사람이 있나 봐요? 사나이에 애인 낸 티가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이런 자도 연애를 하는 시대가 왔나라고 얘기했네요. 그러면 이런 자도 연애를 하는 시대? 이런 자는 누구죠? 아까 되게 열등생이었어. 근데 돈만 많아. 그럼 돈만 많은 이런 자들도 연애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보여주는 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당시 사회가 경제력이 최고인 사회였다. 한마디로 물질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시대. 평상시 시대 같으면 연애도 못할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연애도 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서정 시인조차 황금강으로 나서는 때이니 뭐 말해 뭐해 이런 뜻이니까 이게 말해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물질, 만능주의,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1930년대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되셨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자, 지금 현재 여러분이 쭉 보시면서 구보 씨의 일 속에 나타나는 구보의 어떤 생각들도 다 엿볼 수 있었고 구보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구보가 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다 느낄 수 있었고요. 사실은 구보는 황금이 되게 싫다, 황금이 되게 세속적인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구보 역시도 부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사실은 뭐 돈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죠? 구보가 부자가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 시대를 바라봄에 있어서 굉장히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구나. 근데 따스한 걸 느끼고 싶었지만 구보의 모습 역시도 그렇게 따스해 보이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또 구보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네요. 자, 정리 한번 해보죠. 주제는요. 1930년대의 무기력한 지식인의 일상. 그러니까 지금 구보가 뭔가 힘이 넘치는 모습은 없죠. 계속해서 고독감 느끼다가 피하려 갔다가 또 고독감 느끼고 이런 모습이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무기력한 지식인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고 그의 내면 의식을 쭉 풀어주고 있어요. 그 다음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으로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세태소설 무슨 얘기예요? 당시 세태를 소설로 잘 표현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심리, 한 사람의 심리를 위주로 표현하고 있죠. 사실 이 소설은 구보의 생각 위주로 모든 게 다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요. 하루 동안의 여로형 소설이자 원점 회귀형 소설이다. 네 번째,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전개가 일어나고 있다. 다섯 번째, 의식의 흐름 기법을 이용하고 있다. 어렵지 않죠? 여섯 번째,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고뇌와 갈등을 느낄 수 있다라고 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됐나요? 자, 정리 끝. 이제 문제 풀며 마무리합시다. 자, 문제 풀인데요. 1번 문제 가시죠. A 파트인데요. A가 아까 뭐였냐면 그 중년 신사와 아까 그 노파 보면서 상상했던 그 부분이에요. 추측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대상에 대해 상상한 것. 답 무조건 1번이네. 선생님 짧은 문장 이거는요. 작품을 보시면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A 파트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구보는 한 구석에 가 서서 쉼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쉼표가 되게 여러 개가 있어. 그럼 쉼표라는 건 문장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연결되고 있다는 뜻이잖아. 그럼 결국은 짧은 문장은 아니고요. 좀 긴 문장이라 볼 수 있으니까 이 말은 성립할 수 없고 박진감 있게 내면 변화? 이것도 좀 아니에요. 구보에 내면은 죄송해요. 구보에 내면은 거의 크게 변화가 없어요. 계속 고독감의 연속이거든요. 세 번째, 과거와 현재에 대비되는 경험은 나오지 않죠. 지금 쭉 보면서 있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번째, 인물 간의 심적 갈등이 아니라 구보 머릿속에서, 구보 그냥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다섯 번째, 서술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서술자가 경험한 내용이 아니라 이 등장인물의 시선에서 보는 것들 위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바깥 서술자가 직접 뭔가를 경험했다? 어떤 대상을 비판하고 있다? 요거는 성립할 수 없어요.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 문제예요. 벗에 대해서. 아까 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되게 속물적인, 좀 이렇게 자기가 보기에 경제력만 가득하지만 열등생이었고 저런 자도 연애하나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럼 1번. 구보와 대비되는 경제력을 소유했어. 이건 맞겠죠. 근데 구보의 경제적 어려움을 부각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부각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벗의 역할은 그런 건 아니죠. 다음 두 번째요. 금광의 도전에 성공했다? 전당포집 아들이라니까. 다음 세 번째. 예전과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물질적인 가치가 중시되는 그쵸. 옛날에 열등생이었는데 지금은 돈이 많아서 여자친구 사귀고 있는 금시계를 차고 있는 멋진 모습 살고 있어. 그럼 답은 3번이겠네요. 4번에 구보를 비판한 언행? 이런 건 안 했죠. 그냥 반갑다고 인사를 했죠. 다섯 번째.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얻었다? 부끄러움 모른다? 이런 건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땡. 마지막 3번입니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윗글 감상한 건데 1번 가죠. 주인공은 고독을 벗어나기 위해서 경성역을 찾았어. 그건 맞죠? 경성역에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군중 속에 고독 느꼈다. 아까 설명했었죠? 그곳에 갔는데 사람들의 모습이 오히려 정없는 모습이 있었어요. 두 번째. 역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정이 메마르고 인간적 신뢰가. 그러니까 서로 짐도 안 맡기잖아요. 세 번째. 양복 입은 사나이가 타인을 경계하고 의심하는, 아까 경찰 얘기하는 건데 이걸 통해서 서글펐다. 아까 우울감 느꼈다고 했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번째, 두 명의 사나이를 보면서 무직자가 양산되었던 당시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 그쵸? 어딜 가나 무직자가 있었다는 얘기는 그러한 무직자들이 많았다라는 뜻이었으니까. 오케이. 5번, 이러한 문인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주인공은 물질적인 가치관에 의해 타락한 시에서 벗어날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9번은 그러한 세태를 비판하는 것까지는 맞아요. 어쩌다가 이런 시대가 됐나. 문인들마저도.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그냥 세태를 반영해주고 끝이야. 그래서 세태 소설이라고 하는 거지 뭔가 벗어나고자 극복을 시도하는 모습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정답은 5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정리 끝. 다 했습니다. 자, 오늘 소설가 구보 시를 얘기했는데 정말 좋은 작품이고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에요. 사실 낼만한 거리도 많이 있고 내용적으로도 그렇지만 기법상으로도 표현상 특징으로도 낼만한 거리가 많이 있으니까 내용 정리 잘 하시고 전체 내용 속에서 구보가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나 이런 것들 잘 파악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은 소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내일은 선생님이 이태준의 고향이라는 작품하고 나머지 소설들 중에서 필요한 작품도 찍어서 올려줄 예정이니까
소설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부탁이에요. 자, 고생하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다른 작품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